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다시 역사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복습 겸 르네상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교과서 90쪽, 91쪽, 그리고 학습지 꺼내고 반드시 수업 열심히 시청합니다. 자, 먼저 또 복습할게요. 자, 여러분 맨날 까먹는 것 같은데 일단 경제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먼저 경제를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맥락은 장원이 무너지고 새롭게 도시가 생겨난다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로 뭐 십자군 원정, 흑사병과 같은 인구 감소에 따라서 농노의 가치가 올라가고 영주가 몰락하게 되는 상황들, 새로운 농업이 쇠퇴하고 상업이 발달되는 이런 사례들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정치는 얘들아, 중세 초반기에는 교황권이 전성기였는데 중세 중후반기에 가면 교황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는 카노사의 굴욕을, 그리고 교황권의 쇠퇴를 이야기할 때는 아비뇽의 유수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면 됩니다. 가장 이렇게 교황권이 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십자군의 원정 정도를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내용을 다 다뤄본 겁니다. 물론 교황권의 쇠퇴라고 해서 교회의 대분열이니 콘스탄츠 공예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더 좋겠죠. 자, 요 부분도 지난 시간에 다 했을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를 뭐라고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어 자체로 부활과 재생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르네상스 자체를 보통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두 번째로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탈리아 르네상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르네상스 자체를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몇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영토 자체가, 지형 자체가 로마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문화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업적으로 번성해지죠. 그러한 사례로 지중해 무역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또한 부유한 부유한 경제적 상황이 되니까 부유한 경제적 상인들이 이 자체들 상인들이 문화예술가들을 후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이 꽃피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하나 더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죠? 비잔틴 학자들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비잔티움 제국이 결국에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가까운 로마 문화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두면 더 배경을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특징들, 뭐 일반적인 르네상스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인문주의 자체가 발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다양한 인문주의자와 미술, 건축 등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텍스트로 많이 봐봐야 모릅니다. 결국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다른 사진들도 더 준비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하고 같이 보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일명 북유럽 르네상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경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전파된 것과 동시에 이 상업 경제로가 이제 변화하게 되면서 알프스 이북도 어느 정도 경제적 번성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고전 문화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비판적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적었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나름의 문화적 발전 양상은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다르게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종교 개혁까지 영향을 줍니다. 사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뭐였죠? 일반적으로 종교, 교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같은데 우리가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니 영상 같은 데서 잠깐 봤었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니 그리고 브리헐, 뭐 반 에이크 형제의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날 텍스트로 여러분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다 반드시
구분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네 번째. 자, 과학기술의 발달.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죠.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구텐베르크가 만든 활판 인쇄술이다. 그래서 지금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 자체가 사회 비판적이어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당시에 만들어진 활판 인쇄술도 대중들에게 지식을 널리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이것 또한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때 활판 인쇄술, 이거 우리나라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해서 최초의 활판 인쇄술이라고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냥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다시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 자체는 여러분에게 르네상스를 다시 반복해서 알려줌으로써 뭐 기억을 잘 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요런 부분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지난 그 미켈란젤로 특별전을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 다녀왔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12월부터 21년 5월 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한 3월인가 4월 달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강남, 뭐 신논현 요 지역에서 전시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여기 가서 실제로 미켈란젤로 특별전을 보고 왔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찾아가려고 한번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신논현역이래요. 청주가 아니네요. 어떻게 가지? 라고 고민해 보니까 일단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하철 이용해서 갔습니다. 자, 일단 서울역을 출발해서 지하철 환승을 해서 신논현역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역까지는 또 어떻게 가야 되죠? 또 고민했습니다. 선생님이 슈퍼카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 슈퍼카를 타고 오송역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송역에서 KTX 타고 서울까지 한 1시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시전을 보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전시물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미켈란젤로가 조각도 많이 만들었고 뭐 천장 벽화도 많이 그려가지고 이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실제로 전시전에 의미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탈리아 뭐 피렌체 등의 도시에 가서 실제로 이제 예술 작품을 봐야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당시 상황,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요 당시 요 미술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워낙 요즘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멀티미디어가 워낙 발달을 했죠. 디지털 시대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술 작품을 항공을 통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어, 화면으로 띄운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왼쪽에 이거 피에타도 이제 화면으로 띄운 거고요. 이 오른쪽에 이거 바카스죠. 디오니소스 요 모습도 그냥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전시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2시쯤에 갔는데 그 해설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굉장히 열심히 듣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또 학습으로 또 제작을 해서 더 르네상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기회가 될 때, 뭐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뭐 서울이나 기타 뭐 대전에 전시전 있을 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야기 해봅니다만, 그 최근에 이제 피카소 전시전을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예술의 전당. 그래서 그 예술 전시전은 실제로 피카소의 작품들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서. 그래서 당시의 미술 분위기 뭐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르네상스 미술 미켈란젤로를 예시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준 학습지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대표적으로 보면 자, 방금 봤던 화면에서 보였던 바쿠스, 디오니소스, 일명 포도주 그 마시는 그 신이죠. 그래서 약간 술에 취한 듯한 그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술잔 기울이고 있는 그 예술 작품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피에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미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 축 늘어진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고 뒤에 요 밭 들고 있는 분은 성모 마리아인데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조각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조금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학습지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조각에 대한 아래 설명을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미켈란젤로가 이거 만들어 놓고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처박아 놨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요 성모 마리아 요 가슴띠 쪽에 자기 이름을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내가 뭐 어차피 잘 만들었는데 굳이 내 이름을 이렇게 박을 필요가 있었나 라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네요. 미켈란젤로도 결국엔 뭐 천재다, 뭐 진짜 뭐 천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뭐 예술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도 사람이었나 봐요. 뭐 여러분도 뭐 공부 열심히 하거나 뭐 선생님한테나 뭐 칭찬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죠. 미켈란젤로도 자기가 예술 작품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대중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좋은 인상을 주고 뭐 그런 뭐 감정을 갖고 싶었던 거죠. 자,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또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요 전체가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미켈란젤로의 모습도 여기 그림에 들어가 있고 당시 교황이나 추기경 등의 인물들이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대요. 사실 요 그림이 여기 화면에선 작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른쪽의 내용들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는 원래는 이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옷을 덧칠해진 그런 형태였다라고 보고요. 여러분 교과서 혹시 갖고 있다면 교과서 몇 쪽이죠? 96쪽일 겁니다.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심심한 친구들은 교과서 96쪽에 명품 벽화의 복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면 더 예술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왜냐면 이제 성당에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장에다 그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비드 상입니다. 일명 다윗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윗상을 보면 이제 인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크기가 약 5m 넘는데요. 굉장히 큰 건데 사실 5m 넘으면 이 인간의 두 발로 이렇게 지탱을 할 수 있을 만큼 조각을 만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뒤에 이제 부목 같은 걸로 나무 같은 조각을 덧대어주고 균형적으로 잘 서 있을 수 있게 이제 표현했고요. 다윗은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런 작은 그 하나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 피렌체 상황이 이제 다윗하고 골리앗으로 대비되는 상황하고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피렌체 르네상스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부유한 상인 집단으로 메디치 가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네들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정치적인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이탈리아 특히 이제 피렌체 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당시에 살고 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메디치의 장기 독재라고 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켈란젤로가 당시 상황을 캐치해서 뭔가 정치적인 상황이 공화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메디치 가문이 물러나서 시민들에 의해서 피렌체가 통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자체를 요 작품으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광장 내에 이제 요게 배치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재가 또 훼손되죠. 그래서 현재는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메디치 가문들이 사들였던 혹은 메디치 가문 당시에 그 미술 작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여기 굉장히 줄을 길게 서서 들어가서 봐야 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 다비드상 이거 보려고 하면 그 앞에 사람들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탈리아 피렌체 가가지고 예술 작품들 보고 싶은데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참 이게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얼른 이제 백신 같은 거 여러분이 맞을 수 있게 돼서 혹은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시대가 돼서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이탈리아 가서 예술 작품들, 르네상스의 시기에 미술 작품들 보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르네상스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 오늘 영상 시간도 짧을 겁니다.
자, 시간이 짧은 대신에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거 설명을 하고 강조하고 싶은 맥락은 적어도 90쪽하고 91쪽에 있는 르네상스를 어떻게 하자? 반드시 구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90쪽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의 작품으로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요. 얘를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 사회 비판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예를 에라스미스 우신예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 외에도 문화 작품 있습니다. 브리월, 얀반 에이크 등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요 내용들은 르네상스구나, 혹은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르네상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92쪽부터일 겁니다. 종교 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